네,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의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는 동시 통역이 함께 제공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으로, 영어는 2번으로, 러시아어는 3번, 일어는 4번으로 채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컨퍼런스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참가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와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리시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는 1번으로 맞춰주시고요. 2번은 2번 채널을, 그리고 일본어는 3번을, 또 러시아어는 4번으로 맞춰서 통역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통역 리시버 채널을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일어는 3번, 러시아어는 4번으로 맞춰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MBN 아나운서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참석해 주신 우리 한상 여러분들과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오늘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는요, 신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가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알아보고요, 해외 척박한 땅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일군 한상 후세 기업가의 경영 철학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분들의 강연이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잠시 뒤 질의응답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벤처 성공 경력으로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우상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IT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또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게임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구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30년, 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장명규 위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장병규입니다. 제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의 모습을 갖다 제가 좀 볼 수 없는데요. 좀 원래 이제 교감하면서 대화하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포맷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교감이 좀 덜 되더라도 양해를 갖다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뭐 교훈적이거나 라는 얘기보다는 좀 지난 30년 동안 온라인 게임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한상의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하면서도 로컬 하면서도 느슨한 인맥 관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런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설명하는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 저는 공대생이고 전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스타트업 벤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IT 쪽 있다가 온라인 게임 쪽도 했었고, 그리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 민간 자금을 가지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하는 것도 병행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현 정부 출범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한 위원장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다. 다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스타트업, 벤처, 기술 쪽의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쩌면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스타크래프트는 아실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블루홀에서 만든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최근에는 e스포츠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블루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블루홀만의 힘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한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범한국계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런 큰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 여행 같은 거 갖다가 좀 캐주얼하게 한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를 갖다 식힌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혁신적 벤처가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아마 3가지 꼭지 정도 역사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극초기 기업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약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쭉 1980년 초반부터 네트워크 구축부터 90년대 후반에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펍지 같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모든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뭐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 따지더라도 80년부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면은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TCP/IP 방식의 인터넷 연결한 게
한국이 미국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시도가 빨랐다는 거죠.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인지,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선구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분들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을 갖다 한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 인더스트리의 시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뭐 KT라든가 아니면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중심의 학과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산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 중간에 있는 1995년도인데요. 1995년도에 팀 버너슬리가 처음 웹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94년 후반입니다. 94년 후반에 웹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코리아라는 자발적 모임은 19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즉 웹이라는 개념이 거의 탄생하자마자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그런 거냐? 그만큼 앞선 연구 개발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맞춰서 카이스트에서는, 학내에서는 인터넷이 다 됐었죠. 이건 예전 제 사진인데요. 예, 대학교 때 동아리방에서 그때도 학과 공부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짜고 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이게 저는 일이었는데요. 보면은 카이스트는 학내 분위기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학생인 제가 만든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학교에서 실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만든 시스템을 학교가 사용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카이스트의 교수진님들이나 전자계산소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시도를 갖다가 해주셨고 해서 저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한 10여 년, 15년 정도의 R&D 기간과 초기 태동 시기를 거쳐서 19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인터넷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아주 근본적인 거는, 그전에는 대중들이,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라든가 연구소에서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죠. 그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1990년 후반에 브로드밴드를 전국에 깔겠다는 국가적 정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T든 아니면 하나포스라고 해서 두루넷, 하나포스 같은 인터넷들이 최초로 상용화됐고, 실제 초고속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시오, 즉 초고속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는 거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프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국가적 인프라에 따라서 PC방도 나왔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넥슨이라든가 현지 하신 NC소프트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이 그 당시에 탄생을 했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게 1997년, 6년쯤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갖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서, 저도 어떤 뭐 국가적 정책이라든가 역사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거창한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뭐
당시에 벤처라는 단어만 썼고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무슨 거창한 무언가를 갖다 하겠다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랑 힘을 합해서 뭔가를 만들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창업 같이 했던 엔지니어 분들인데 한 3년 정도 고생해서 한 10억 정도만 벌자. 이렇게 그냥 약속하고 시작을 저희는 했어요. 실제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성공을 제대로 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실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은 1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어떤 담론이라든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그맣게 팀으로 같이 일을 해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역사적 흐름에 자그마한 파도였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그 당시에 저 중간에 있는 게 전데요. 예, 그때 한 2년 정도를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하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 과정이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라는 과정은 전혀 아니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더라도 저 당시가 가장 즐거운 시절 중에 하나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일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게임이든 아니면 서구권이든 디지털 컨텐츠를 팔아서 내지는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저희 네오이즈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넥슨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시도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죠. 그래서 2년 정도 주 100시간 정도 일을 갖다 한 저 시기가 1990년대 후반에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탄생한 네오이즈만 하더라도 2000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 1990년 후반, 2000년 초반쯤에 넥슨이든 네이버든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기업들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시기가 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실제 여기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시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네오이즈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네오이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넥슨은 실제 일본 시장에 상장을 했죠. 상장 자체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현재 넥슨이 돈을 버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죠. 던전 앤 파이트라는 걸출한 게임이 중국에서 매년 넥슨으로 들어온 돈만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도 진출을 해봤고 중국도 진출을 해봤고 미국도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일본, 미국, 중국을 시도하는 건 모든 곳이 다 공이 시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각각이 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슨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거고요. 네이버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을 했고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네이버라는 본체보다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갖다 하는 곳이
실제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탄생했냐? 하루아침에 탄생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첫눈이라는 벤처 회사를 네이버에 매각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근거리에서 그분들의 일본 도전을 갖다가 지켜본 바가 있는데요. 실제 여기 적힌 대로 2000년 초반부터 네이버는 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어떤 회사 인수, 매년 굉장히 많은 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라인 탄생까지 4, 5천억 정도를 쏟아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10여 년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인이 성공할 때까지 제대로 계산하면 적자를 계속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거의 한 10수년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적 투자로 실제 라인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로 취급받고 있죠.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10여 년 동안 단순히 회사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는, 협업하는 케이스가 생겼는데,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이 먼저 깔렸고 전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써 그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해외 진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2007년,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창업한 블루홀이라는 회사도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파트너를 맺고 서비스하고, 미국에서는 직접 서비스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작은 기업이 미국에 직접 서비스하는 걸 결정한다는 건 쉬운 결정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부터 5, 6년간 쌓아온 그런 인재들이 있었고, 그리고 넥슨이든 애인소프트든 선두적으로 앞서 나갔던 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시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냐? 라고 질문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7년에는 극명하게 미국,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서비스한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큰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부터 미국에 직접 서비스한 걸 결정하고, 테라라는 처음 블루홀의 온라인 게임은 미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5년 전 정도 되고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했고, 참고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고요.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이라는 시장은 한국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미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선 다른 유통망이 필요하다, 다른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와중에 탄생하게 된 것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뒤쪽에 배틀그라운드 있네요. 말씀드린 대로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 그리고 거의 1년에 매출 수준으로는 1조 원 가까운 매출을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이 아닌 시장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배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글로벌을 갖다가 노렸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이미 이 업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선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인재들이 쌓여 있었다는 거고, 그런 인재들이 나오게 된 건 초고속 인터넷을 국가 정책적으로 먼저 깔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계의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처음 깔았다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펍지라는 회사는 배틀그라운드가 론치할 때 한 30여 분밖에 안 됐어요. 1년 사이에 30여 명 조직이 4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미국만 하더라도 산타모니카와 또 다른 한 도시, 일본에도 프레선스가 있고 유럽에도 프레선스가 있습니다. 실제 펍지를 개발하는 게임 제작인들 중에 일부는 동유럽에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컨텐츠는 미국에서 만들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부터 펍지가 미국에 가겠다, 일본에 가겠다, 유럽에 가겠다 라고 했으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네트워크에서 많은 한국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서구권에 있는 온라인 게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라이엇 게임즈라든가 블리자드라든가 그런 선도적 기업들의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냐? 온라인 게임이 한국에서 시작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노하우를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럼 그 인재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다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즉 느슨한 네트워크가 펍지를, 배틀그라운드를 1년 내에 저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저변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성공했다면 아마도 e스포츠 같이 새로운 시도까지는 못 가고 적당히 돈을 벌고 사라지는 게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재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더 힘을 받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 대략 배틀그라운드라는 최근에 제가 속한 회사에 있었던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뤄온 인맥과 네트워크, 그리고 아름아름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상대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서로 대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캐주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저는 본엔젤스라고 해서 극초기 기업, 즉 커진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보통 본엔젤스는 한국 돈으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초기 기업 투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 포커스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주로 투자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본엔젤스라는 곳에서 투자를 시작한 것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게 된 거가 해외에서 잘 하시는 한국계 스타트업들도 꽤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엔젤스는 한국계에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본엔젤스의 한 파트너분은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 투자가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 관련된 10억, 20억, 30억 이상 투자하는 것들도 동남아 중심이나 중국 이런 곳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엔젤스는 말씀대로 초기 기업 전문 벤처 캐피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국의 많은 벤처 캐피탈들과 그리고 한국의 많은 벤처 생태계는 시작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자금은 한국에 있는 모태펀드라는 곳에서 실제 펀드에 상당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단체가 관리하고 실제 처음 세금이 쓰여서 투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최근에는 모태펀드 자금이 10여 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시작된 게 1990년 후반이니까요. 모태펀드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금액이 흘러 들어와서 회수가 되고, 즉 투자금이 리턴이 되고 그 자금으로 또다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까지 갔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여전히 모태펀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투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즉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국가 정책보다는 민간 자금이 움직여서 민간 생태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도 20년쯤이 지나서 지금은 민간 자금으로 투자한 것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퍼니즌,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국 다양한 곳에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국계가 공동 창업자로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엔젤스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아주 잘 구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를 아주 잘 이해하거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는데 자연스럽게 한국계가 창업자로 있는 곳들은 해당 나라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제가 보니까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곳은 벤처 캐피탈이 없습니다. 왜냐,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 같은 개념이 아직까지 탄생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 벤처 캐피탈 자금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계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초기 자금을 받을 곳이 그 나라에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어쨌든 20년 정도 된 벤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노크를 합니다. 선진국은 어떠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계도 한국에 와서 투자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이민 2세대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들이 많았습니다. 3세대나 2.5세대 정도 오면서 그들이 의사, 변호사 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세대로서 창업을 하고 기업가가 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계는 좀 소수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 기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수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관점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갖기가 좀 받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계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를 쉽게 받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배경은 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 한번 스타트업에 창업을 한 분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부분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 중에 성공한 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실패한 분들도 한국과 인연을 맺고 한국 기업을 해외 확장을 시키거나, 반대로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갖다 하거나, 이런 가교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도 해야 되지만, 아주 길게 바라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어야, 한국계가 잘 되어야, 한국 민족이 잘 되어야, 그래야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리고 자녀 세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똔똔 정도만 벌더라도 한국계 스타트업을 지원하자,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는 거 투자한 거로 돈은 벌고 있으니까 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계 창업자를 돕는다라는 관점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정도의 도도한 흐름으로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은 미비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범한국이라는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럼 서로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활발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30년 정도의 켜켜이 쌓여온 인프라와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글로벌 성공은 인재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한번 모이고 하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큰 흐름의 수혜를 톡톡하게 입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상대회를 바라봐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 기업 벤처 투자에서도 단순히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미비해 보이지만 결국에 긴 흐름과 긴 호흡으로 보면 굉장히 큰 범한국적인 어떤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일단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예고를 해드렸듯이 위원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3분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많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겠지만은 그 페이크 컨텐츠, 가짜 뉴스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특히 이제 페이크 뉴스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거로 이해했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저희가 아마 1년쯤 됐습니다. 1년쯤 됐는데요. 아직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청와대를 자문하는 역할,
좀 가깝다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정책을 생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페이크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거나 정책을 검토한 바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없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범부처적으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 즉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고 잘못 인식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시키는 악영향이 더 크다라는 범부처적인 인식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부처적인 인식이 좀 형성되면 이것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좀 좋으냐 아니면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좀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범부처적인 인식이 좀 진행된 상태,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좀 논의 중인 단계,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역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첫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에 완전 또 다른 질문을 갖다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하는 걸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무 질문이나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편하게 또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얼굴 익히고 네트워킹하는 게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쪽 뒤쪽에 네 중간 부분께 네 짤막하게 자기 소개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강연 감사하고요. 그 대 뉴욕지구 한상공회의소 이영태 부회장입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관계가 지금 각 나라마다 이슈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데서는 그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해킹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보안 시스템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함으로써 그걸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뭐 블록체인 그런 분야에서 언제 심의가 있는지, 있다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게임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그 머니가 움직이는 세상에서 코인 형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 뉴욕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머니글레임이라는 그 송금 회사가 그 리플 코인하고 조인을 해서 향후 그 현찰 캐시 흐름이 코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향후 이 캐시가 지금 국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화폐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라고 일단 이해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일단 가상화폐든 블록체인이든 이것이 유망하다 내지는 뭐 좋다 안 좋다라는 논제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어떤 흐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이 탄생을 하면 사회적 혼란을 일단 겪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이 장기적 기술로 발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죠. 블록체인 정확하게는 가상화폐는 한국에서 작년 이맘때쯤 투기에 가까운 광풍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흐름이 좀 없었어요.
좀 대응하기에 급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좀 다뤄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인데, 그걸 작년 이맘때쯤부터 올해 초까지는 다루기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차분해졌기 때문에, 즉 허와 실을 다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고민해보자라는 흐름이 더 커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든 가상화폐든 ICO든 관련된 것들을 한국이 좀 다룰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 저희가 1기거든요. 2기가 아까 출범을 안 했는데요. 2기를 출범하면 아마 관련된 논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채널, 대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자,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갈 것이냐, 중앙은행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단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4차위에서 좀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순서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그럴까요? 하고요. 네, 장병규 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만 무대 위에 대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위해서 또 한상대회 측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패 전달에는 한상대회 대회장이신 박기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패를 박기출 대회장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네, 회장님. 네, 우리 장병규 위원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분이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감사패를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병규 위원장님 말씀도 감사했고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강연 연사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파라과이 이민 선구자이신 구원섭 회장님의 발자취를 이어가면서 파라과이의 대표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지 한인 동포사회 리더로서도 활약하고 계시는 라스타큐라스 9.1회 대표님을 두 번째 강연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 남미의 심장에 열정을 심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모셔볼까요? 네, 파라과이는요, 이 GNP라고 GNP요, 그 국민소득 그때 여기 420불 했어요. 한국은 80불도 안 돼서 78불. 8.15 겪었지요, 6.25 겪었지요, 내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딪혀야 도저히 안 되니까 형들이 야 떠나자 한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떠났던 거예요 사실.
내년을 바라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국 동포분들이 파라과이에서 계속 받기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큰 일할 거 없이 자기 분야에서만 열심히 일하면은 파라과이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민자들로 이제 바꿔가자 하면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한인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자랑스러운 한상입니다. 구일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상대에 또 한국은 물론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업으로 성공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은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민 2세라 한국말이 좀 딸리고 대화 정도는 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은 스페인어로 여러 번 했지만 여기 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를 외웠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68년 저희 부모님들이 파라과이에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금년에 50주년 돼가지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파라과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미에 이렇게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바다는 없고 인구는 700만, 그리고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되고, 그리고 1인 GDP가 4,400불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후진국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제일 성장을 빨리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기업을 이렇게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로 2년 동안 이렇게 또 뽑혔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는 뭐라고 사냐, 이렇게 많은 공장들도 있고 제조업도 있지만 그 농산물을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재생에너지의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세계 1위고, 여기 보면은 대두 수출이 5위고, 소고기, 파라과이 소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고기가 세계 7위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옥수수가 이렇게 9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00만이지만 파라과이에서 생산하는 농물은 한 세계에 6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에서 1965년대 90명이 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부산항을 떠나 이 배를 타고 70일 걸려서 파라과이에 4월 22일 날 196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그때 한국이랑 농원 이민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파라과이 가신 분들도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원 이민은 이렇게 실패를 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총각분들하고 이 집에서 처음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아버지 팔순잔치에 세계에 흩어진 우리 친척분들이 오셔서 또 이 집을 한번 방문을 했고, 1968년에 어머님도 이민 1965년에 들어오셨지만 몇 개월 후에 도착하셔서 이민 5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셔서 저희 아들 4명이 낳았고요. 1970년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양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계란 생산이지만 그때는 육개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살로렌소라는 도시에서 양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육개를 키우게 된 겁니다. 양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그때 파라과이에 한국인 강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화장을 운영을 하면서
나한테 병아리만 사면은 내가 양계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도전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는 돈도 없으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육개를 딱 키우고 어느 정도 다 기르고 이제 팔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기분이 이상하고 닭장에서 소리도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닭이 완전히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봐가지고 아버지는 나중에 보니까 파라과이에 아직 그때까지는 몰랐던 뉴카슬 병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양계하는 분들의 모든 양계장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튼튼한 분들은 계속 양계를 했지만 아버지는 이걸 해가지고 망해서 저랑 어머니를 데리고 옆에 있는 나라 상파울로 가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상파울로에 큰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때는 제가 한 살이었고 저를 너무 많이 패가지고 어머님이 그게 너무 속상해서 나는 도저히 브라질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라과이로 오게 됐는데 1974년에 아버지가 이 양계장을 사게 됐습니다. 파라과이에 오셔서 많이 힘들게 사셨다가 그때 또 파라과이에 계신 우리 큰아버지가 식품점을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작장을 보면서 계란은 이 현지인이 운영하는 여기서 항상 샀는데 돈도 없으시는 분이 이 현지인 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언젠가는 이 양계장을 팔 생각 있으면 나한테 팔아달라. 나는 돈은 없지만 빚을 갚겠다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지나간 말이었지만 몇 년 후에 이 현지인 분이 그 양계장을 팔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팔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개를 10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빚을 다 갚아나가고 이 양계장이 처음에는 4만 수로 시작했는데 한 10만 수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들 4명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양계 사업은 항상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어렸을 때 양계 사업은 나로 끝나고 너네들은 어디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5살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생도 다 비슷하게 했지만 이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LA USC에 있는 건축과를 5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건데 그 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의 첫 회사가 다니는 데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 건축 한인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첫 프로젝트인데 그때는 LA에는 지하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담성 조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국 건축가한테 맡기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윌시아 블레바에 지나가는 세 역, 버먼트, 노르만디하고 웨스턴 역을 타담성 조사는 저희 회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95년도였는데 95년도에는 베트남의 첫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저는 저 디자인 팀장은 아니었지만 그 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995년에 이제 파라과이를 또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파라과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콜레라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콜레라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파라과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콜레라병이 나가지고 이제 물 사업, 물 장사하는 분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욕심이 나가지고 사업 욕심이 나가지고 양계장은 계속하지만 물 사업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하고 그때는 4명이 벌써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장남이잖아요. 제 둘째, 셋째가 왔으면은 저는 제 자신을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 드림을 포기하고
제가 유명한 건축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다가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95년도에 11월 달에 이렇게 파라과이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는데 파라과이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가 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물 브랜드를 그때 만들어내고, 그때 당시 또 파라과이 대통령이 큰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또 물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물 사업의 그 아이디어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파라과이까지 내려왔는데 뭘 하냐 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양기업 미팅을 가서 책자를 갖고 잡지책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양계를 자동식으로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이제 제가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은 없는데 한번 자동화 시스템을 10만 수용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 해가지고 팍스를 보내는데 생각지도 않게 2주 후에 이제 DHL로 큰 패키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브로셔도 있고 10만 수용할 수 있는 병아리장, 산란, 이렇게 프로포마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 양계를 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은 이 시스템을 하면은 이 정도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저희는 양계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딱 받으시더니 책상에 딱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양계는 우리는 양계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포기했는데, 1997년도에 저희 아시는 분이 요 토지를 저희한테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랑 가가지고 이 토지를 보는데, 아버지 여기다 이렇게 큰 땅에다가 뭘 할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계를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어떠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양계장을 1997년에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그때는 아버지 혼자였는데 가족 5분이 이제 주식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양계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 50만 평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파라과이 계란 시장은 저희가 한 40% 갖고 있고, 아까 비디오는 금년 초에 찍어가지고 110만 수였는데 지금 현재 130만 수고, 병아리장이 한 40만 수용 을 저희가 갖고 있고,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8만 타입니다. 8만 타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한 100만 계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료도 직접 만들고 또 계란판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닭이 이제 병아리까지 해서 한 150만 마리가 되다 보니까 배설물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됩니다. 하루에 한 80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닭똥이라 그러죠. 닭똥을 그냥 팔았는데 이 회사를 3년 전에 저희가 또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주 모양으로 나온 이렇게 비료 공장인데, 저희가 그동안 그 비료를 한 톤에 50불을 파는 거를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톤에 400불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공장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는 지금 막 성장하는 나라가 서민들의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쪽으로 투자하라 하는데 서민들의 집이 한 100만 개가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이익은 지금 다른 회사에 주식을 사고 있고 또 은행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이익을 남을 수 있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년 전서부터 부동산 서민들을 위한 이렇게 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우리 회사 소개하는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ira mi dibujo, papi. ¡Qué lindo, hija! ¡Wow! ¿No te querés ir hoy a mi trabajo? Sí.
Hace muchos años, un señor de nombre Antonio Q llega al Paraguay en los años 60. Don Antonio alquila un galpón en la ciudad de San Lorenzo para iniciar el negocio avícola con la cría de pollos parrilleros. En el año 1974 compra una granja de aves ponedoras de 40.000 aves. 2 décadas más tarde, con la incursión de sus hijos en el negocio, adquiere en el distrito de Villeta una propiedad de 125 hectáreas en la que construye el complejo avícola más moderno del país y hoy día uno de los mejores en Latinoamérica. En el complejo avícola de Don Antonio se encuentra una fábrica de balanceados. El maíz, que es una de las materias primas principales, es almacenado en 10 silos de 2.000 toneladas cada uno, disponiendo de reserva para casi un año. En los galpones de cría y recría se inicia el proceso de preparación de las pollitas, que a las 16 semanas de edad comenzarán a producir los nutrihuevos. Por su parte, los galpones de postura alojan actualmente 1.300.000 aves, cuya producción supera las 80.000 docenas diarias de huevos. Los huevos se recogen por medio de cintas transportadoras, que llevan el producto a la sala de clasificación o clasificadora. Allí son separados digitalmente de acuerdo a su gramaje por máquinas de precisión. Previamente pasan por muchos controles para asegurar la inocuidad, como el sistema de desinfección ultravioleta, para eliminar bacterias que pudieran estar presentes en la cáscara, y la colocación posterior del sellado con el número de lote del cual proviene. Los envases o maples también son elaborados por las tacuaras en su propia fábrica de cartón. A partir del año 2016, los nutrihuevos también están disponibles en versión de huevo líquido entero pasteurizado, cuya producción implicó el desarrollo de una nueva planta para su procesamiento y envasado. En el complejo avícola cumplimos con estrictas normas internacionales de bioseguridad para prevenir y evitar la entrada de agentes patógenos que puedan afectar la salud, bienestar de las aves y la calidad de nuestros productos, cumpliendo con todos los procedimientos de la norma ISO 22000. Cumplidos los procesos y controles, los nutrihuevos son transportados al centro de distribución, ubicado en la ciudad de San Lorenzo. Además, a fin de dar un mayor valor agregado, se creó Fertilizantes Organitec, una empresa que se dedica a la reutilización y compostaje de la gallinaza para la elaboración de abono orgánico granulado que es utilizado por los agricultores para el enriquecimiento de los suelos y la nutrición vegetal. Igualmente, interactuamos con nuestras comunidades vecinas, principalmente las de Villeta y San Lorenzo, brindando un soporte a comedores comunitarios, a las instituciones educativas y a los asentamientos. Creemos en lo que producimos, un producto sencillo pero a la vez noble y generoso, un superalimento. Creemos que el camino para lograr una empresa exitosa es esta forma de hacer negocios. Desde Villeta, Paraguay, para todo el mundo, produciendo el mejor alimento, Nutrihuevos. Mira, papi, Mi amor, qué lindo. Nutritivo, Nutrihuevos. Nutrición al alcance de todos. Nutrihuevos. 저희가 이 비디오를 좀 통역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미지를 보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계장을 또 짓기 위해서 은행 융자도 저희가 구하고 빚을 어느 정도 다 갚은 다음에 한 10년 전에 아버지가 저희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파라과이에 빈손으로 왔지만 이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줬다. 이제는 파라과이 사회를 위해서 좀 기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충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저희한테 어떤 액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너희들이 설득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나는 이 액수를 기증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컨셉을 잘 몰라가지고 저희 첫 프로젝트는 그럼 한국도 50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교육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 파라과이에도 교육 시스템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국립학교들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좀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저희 양계장에 있는
양계장에서 한 1km 반 정도 있는 국립학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요 전 상태가 요거고, 저희가 그 학교에 2년 반 동안 인프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학생들의 건강 체크업도 저희가 하고, 또 영양을 좀 관리하기 위해 매일 계란 하나를 저희가 줬고, 또 그 학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그 훈련도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요거는 저희 두 번째 학교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회사가 4군데 나눠져 있는데 사무실에서 1km 떨어진 국민학교인데, 저희가 여기는 한 2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너무 당연하지만 파라과이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학교를 모델 학교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보니까 박애주의였습니다. 우리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영어로 하면은 필란트로피라 그러죠.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컨셉을 배웠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은 회사는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서부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요 모델로 받고 있습니다. 공유 가치라고 해서 영어로는 share value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폴터 교수님이 저희 기업인들한테 도전하는 그런 회사 기업의 경영 방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나라 아니면 지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봐서 창출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 아파트 사업하는 것도 이 공유 가치의 컨셉을 갖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2000년에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님이 밀레니얼 개발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5년에 끝나서 2015년부터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영어로 하면은 SDG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각 나라에서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글로벌 콤팩트에 있는 한 1000명 이상 넘는 CEO들이 같이 요거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미국, 파라과이, 한국도 그러겠지만 요 목표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모델로 2년 전에 바꿨고, 요 14번 목표만 빼고 저희가 지금 요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발표하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저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DG의 달성을 위한 활동, 여기 보면은 1번은 계속 빈곤 퇴치입니다. 2030년까지는 빈곤을 없애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안에도 빈곤 상태로 사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빈곤 신호등이라는 도구를 갖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3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 신호등을 보면은 그 신호등 같이 상태가, 우리 직원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빨간색이 있고, 상태가 보통이면은 노란색이 있고, 상태가 좋으면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3년 저희가 17개의 프로그램을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서 빨간색이 36%가 감소가 됐고, 이제 초록색이 1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5년 사이로 완전히 모든 거를 초록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한 34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빈곤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지금 현재 빈곤 상황으로 사는 그 인구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여성 대상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빈곤 상황에서 사는 여자분들인데 저희가 비즈니스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는 빈민촌 같은 데는 계란이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전에 7명의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계란 판매하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126명의 여자분들이 저희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총 매출의 금년에는 한 3%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비즈니스 플랜을 이분들이 그대로 하면은 한 달에 20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200불 갖고 어떻게 사냐 하지만 그 200불 갖고는 파라과이에서는 빈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3번 목표는 보면은 건강과 웰빙인데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이제 외국 여행을 안 한 직원들도 많지만 그 파라과이 그 안에서도 여행을 많이 못한 그런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서부터 직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는 이과수 폭포를 갔고 금년에는 파라과이 내에 있는 리조트를 갔고 이렇게 저희가 이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위해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50% 이상이 비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 2명을 우리 회사에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45명의 직원들과 10가구 직원들의 가구는 영양관리 지원을 또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우리 운동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직원들도 일 끝나면 운동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한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59명의 직원들이 17개의 파라과이에서 진행하는 17개의 마라톤을 참가해서 작년에는 1420km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마라톤 선수가 아닌데 요 3명은 항상 메달을 땁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보건복지와 함께 헌혈 캠페인도 하고 작년에는 92명이 참여하여 276명에게 이제 헌혈을 또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됐습니다. 파라과이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시작하면 10명에서 4명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명은 그 중간에 학교를 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목표는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는 그래도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거의 10년 된 캠페인인데 저희가 파라과이에 있는 학교가 이제 2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2월 달에 이제 학용품 키트를 우리 직원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유명한 인물을 불러가지고 큰 이벤트를 해서 그 자녀들의 삶에 교육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5분 좀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빌리에타 지역에는 그 음악 학원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요 음악 학원을 만들어서 60명 학생이 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또 만들고 요즘에 빌리에타 지역에서는 또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 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2년째 저희 캠페인을 시작해가지고 파라과이 여성부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을 또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번 목표를 보면은 불평등 감소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도 그 장애인 직원들이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 장애인들 채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수화 교육을 또 하고 있고 작년에 이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캠페인을 했는데 캠페인을 이제 닫기 위해서
이제 문화 콘서트, 장애인들을 불러가지고 문화 콘서트를 했는데 2년 동안 참가한 분들이 2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애인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 환경을 항상 준비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랑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집 없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서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이 또 집을 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또 파라과이는 중남미 모든 나라와 같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걸려서 이 게임을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파라과이 국가에 굉장히 환영하게 받고, 지금 파라과이 교육부에서는 윤리와 또 반부패를 저기하기 위해서 교육부 학교에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립학교 100군데에 저희가 이 게임을 갖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내년에는 300학교를 저희가 교육부랑 같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파라과이 한국 이민 역사가 이제 5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동안은 굉장히 튼튼한 기초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물러나고 이 세대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1명의 1.5세, 2세의 이렇게 젊은 이사님들을 제가 데리고 한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대 이임을 해서 이제 37대 한인회까지 갔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저희는 한국말보다는 스페인어가 좀 더 편하고, 여기 보면은 요 졸란다팍이라는데 파라과이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앵커 워맨도 우리 저기 한인의 직원이고, 요 전진욱 씨는 스포츠 기자인데 파라과이에서 제일 인정받는 그런 스포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인회를 운영하는데,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저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회장들은 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갈 때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상처를 받아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분들이 자리를 물러주고 이렇게 저희한테 혼내지도 않고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라과이 이민 100년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비전 세미나를 계속 젊은 사람들하고 하고 있고, 50년 동안은 우리 기성세대가 문화와 또 언어도 잘 몰랐기 때문에 파라과이 사람들하고는 거의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인들이 보기에는 저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산다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가 또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는 또 한국 사람보다는 파라과이 사람들하고 더 가깝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재작년에 한국 페스티벌을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재작년에는 한 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아침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2만 명이 넘는 파라과이인들이 와가지고 음식, 문화, 케이팝 이렇게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거는, 그전에는 어떠는지 몰라도 이제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실히 제가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월 달에 또 재동포 이사장님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주 시간 여유 있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또 공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라과이는 어떤 이민자들을 보면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노나이트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1800년에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 문제, 다 크리스찬인데 종교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처음에는 소련, 러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쫓겨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와가지고 1930년에 이제 파라과이를 내리게 됐는데,
그때 정보가 이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파라과이 반은 사막이거든요. 저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땅을 이분들한테 주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발전하면서 살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메노나이트들이 한 3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살면서 그 파라과이 경쟁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우유의 80% 이상은 이분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랭킹 50 회사들 보면은 메노나이트 회사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사는 게 굉장히 정직합니다. 이분들은 법은 법이고 법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파라과이 또 중남미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법을 어길 수 있으면은 항상 어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둬가지고 이분들은 굉장히 튼튼한 기초를 잡았는데 파라과이에도 8월달에 이제 대통령이 또 선거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는데 선거가 4월달이고 당선되자마자 요 두 분들을 요 분은 메노나이트 목사님이고 요 분은 메노나이트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인데 요 두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4개월 동안 그 정부의 모든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대통령이랑 5년 동안 같이 나갈 뿐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메노나이트를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도 파라과이만이 아니라 중남미, 미국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요분들을 제가 또 롤모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보면은 파라과이도 똑같고 제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돈 그리고 사람 값어치도 이제 돈으로 따지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물질만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픽살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표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인 기업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이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일의 대표님의 강연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역시 아까처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 시간을 몇 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일의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시고서 궁금하신 점 혹시 메모하신 분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강연 내용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구일의 대표님과 또 네트워크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요. 네, 중간에 계십니다.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누구나 이민사에서 다 같이 겪는 그런 고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에 그 집 없는 그 고용 종업원들을 위해서 그 종업원한테 그 돈을 빌려준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은행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은행 이율과 지금 우리 부회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행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며 그 지표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1년 넘으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집이 필요한가 없는가 상태를 봐서 진짜 집이 필요한 직원이면은 저희가 큰 돈은 아니고, 파라과이에서는 10,000불 정도면은 큰 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 한 칸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사진에 보는 직원들은 돈을
돈을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완성하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펀드를 회사 안에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자를 1년에 3%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은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다른 펀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이제 혜택을 받았고 집을 짓고 싶은데 아직도 토지가 없다 하면은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갚으면은 또 집을 지을 수 있게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빌려주면은 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새 집을 전체 짓는 게 아니라 집은 있지만 부엌이 좀 안 좋다 아니면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좀 더 작은 돈을 갖고 또 이렇게 집을 수리를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이쪽에 계시네요. 저희가 조명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여서요. 네, 잠시 일어나 주셔서요.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드옥타의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파라과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질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물 사업 쪽 얘기를 하시다가 코카콜라와 그 나라 대통령이 워낙 또 부자라서 또 그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기업적 가치 중에 하나가 반부패인데 어떻게 그쪽 부패 상황이라던가 기업의 반부패를 실현하기 위한 또 노력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 정도 거론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거론되지 않은 점 한번 질의해 봅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질문이 좀 더 쉬운 말로 해주셨으면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인식에는 후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가 포함이 됩니다. 기업은 청렴하게 운영을 해야 될 윤리적 책무도 있는데 그쪽 회사라든지 나라라든지 어느 정도 청렴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한번 질의 대상입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혀 이제 방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도 다른 나라 같이 똑같이 법을 지키고 세금 낼 거는 내고 노동법을 100% 지키면은 나라에서는 전혀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파라과이 들어오려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만 나가고 법을 지키면은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쉽게 기업을 차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자분 괜찮으십니까? 예. 청렴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질문해야겠다. 혹시 하는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여기 앞쪽에 한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경서 엘사우다에서 온 CEO 리딩 멤버입니다. 저 제일 궁금한 게 아버님이 구 회장님한테 LA에서 일을 하시고 살 때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예.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예. 그 자식들이 지금 꿈을 원하면 지금 우라고 해서 뿌리를 더 깊이 심을 건가, 아니면 또 자식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킬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 회장님이 꿈이 뭔가 자식들한테. 예. 저는 아직도 아들이 이제 14살, 딸이 10살인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안 데려올 겁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10년 후에 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가 1세에서 아버지가 시작해서 2세로 내려오고 아직은 이제 삼형제끼리
아무 문제 없이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세 가면은 벌써 그 3세는 굉장히 저도 아들이 2이고 셋째도 셋이고 막내도 셋인데 그때 이제 사촌들끼리 잘 운영을 할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 8개월을 거쳐서 영어로 하면은 패밀리 프로토콜 3세가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사를 들어올 수 있나 그거를 8개월 거쳐서 저희가 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미리 그거를 디자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3세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일의 대표님의 솔직한 마음까지 네, 답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신 우리 고일의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역시 고일의 대표님께도 저희가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출 대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고일의 대표님께 한상대회 측에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박기출 대회장님 예. 감사패를 전달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네네네. 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현지에서 또 사업 잘 하시기를 무한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두 연사분의 강연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2시간을 함께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